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백석의 시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니까요. 남신의주는 지역 이름이고요. 유동은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박시봉은 화자가 새들어 살고 있는 주인, 즉 세대주의 이름이고요. 방은 편지 형식의 글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편지 형식의 작품이네요. 그래서 편지 형식을 빌어서 사실은 누구에게 보내려고 쓴 편지가 아니고요.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화자는 지금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자신에게 편지 형식의 시를 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백석이라는 시인은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많이 썼고요. 이 고등학교에 백석의 시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과 또 흰 바람 벽에 있어 또 여우난골족이라는 시도 있고 아주 다양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들은 모두 일제강점기 이전에 가족 공동체의 평화로운 모습을 그리면서 그 모습이 회복되길 바라는 그런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작품에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는 평화로웠던 과거의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우난죽골이라든가 기타 작품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요. 대부분 또 백석의 시는 서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성찰하는 시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과 또 흰바람 벽에 있어 라는 시가 성찰의 코드가 들어있는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이 시가 나오면 흰바람 벽에 있어 라는 시가 자동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찰할 때 현재의 모습 또 현재 이 불안하고 또 외롭고 쓸쓸한 모습을 보인 다음에 나중에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래도 꿋꿋하게 살아야지 라는 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백석시의 특징은 뭐냐면 고유어 그 중에서도 방언, 평안도 방언을 주로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이분이 평안도가 고향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고유어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고유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특히 방언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읽으면서 이 평안도 방언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방언에 유의하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시는 산문적 진술의 내재율이라고 하는데 산문적 진술이라는 것은 산문시와는 다른 겁니다. 산문시라는 것은 행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 시는 행의 구분이 있거든요. 쉼표를 통해서 행을 구분해요. 그리고 내재율이라는 것은 외재율과 반대말이죠. 외재율이라는 것은 운율이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얘기고요. 내재율이라는 것은 운율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운율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잖아요. 그럴 때 통사구조의 반복과 쉼표를 통해서 운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쉼표와 종결음이 다를 반복해서 행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종결음이 다를 반복하는데 이 다는 평서형 어미잖아요. 이 평서형 어미는 자신의 일을 감정을 약간은 절제하면서 고백하는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이 시에서는 그래서 고백적 어조가 드러나고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는 총 32행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3단락 혹은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디에서 단락을 나누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떤 내용 어떤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행부터 보도록 합니다.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또 아내와 같이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어지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쎄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자는 지금 지난 일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네요.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아내도 잃어버리고요. 살던 집도 잃어버리고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쓸쓸한 거리에 혼자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지금 상실감을 느끼고 있네요. 고향도 잃고 가족도 잃고요. 이게 화자의 근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화자는 현재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표현법 한번 볼게요. 나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졌다 라고 했으니까 동사구조의 반복 나타나네요. 동사구조의 반복.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이죠. 또라고 하면서 잦은 쉼표를 사용하는데 이 쉼표의 기능은 행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죠. 여기서 잠깐 끊어 읽어 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쓸쓸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쎄인 거리에 혼자 헤매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쎄인 원래 표기는 뭐야? 센이니까 이 시에서는 문법이 틀린 걸 허용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시적 허용이라고 하고요. 거리 끝에 혼자 헤매이었다. 원래는 혼자 헤매이었다라고 해야 하는데 헤매이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인데 이었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헤매다가 기본형이고요. 였다는 어세의 불규칙 활용이에요. 그래서 얘도 시적 허용이라면 시적 허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워낙 이렇게 틀린 표현을 많이 써서 이 문학 문제에서는 헤매이었다를 시적 허용으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시적 허용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시적 허용이 맞는 선지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시간의 흐름 나타나 있죠. 시간의 흐름. 그리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와요. 그러니까 화자에게 바람과 추위는 실현이 될 거죠. 부정적 시어죠. 계속 부정적 시어를 나열 열거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화자의 상황을 열거 하고 있고요.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진을 붙였다 라고 했는데 이 어느 목순은 제목에 나온 박시봉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박시봉 제목의 화자는 제목의 이 박시봉은 화자가 아닌 거죠. 화자가 새들어 사는 주인집 이름이고요. 사슬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슬 평안도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향토적 시어죠. 향토적 시어라는 것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소재 그리고 사투리가 나오면 다 향토적 정서가 느껴진다. 향토적 시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삿이라는 것은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어 사는 이 집에 방이 이 장판이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지푸라기가 깔린 어느 그냥 방 하나를 방 하나에 새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느 목순의 집 헌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진을 붙였다 라고 했는데 진을 붙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새를 주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화자가 새를 준 게 아니고 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주인에게 붙이었다 라는 표현이 맞아요. 내가 주인에게 새를 붙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즉 풀이하자면 내가 주인에게 방 하나를 얻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을 붙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주객전도의 표현입니다. 왜 주객전도의 표현이에요? 주인이 나에게 새를 붙인 게 아니고 내가 주인에게 새를 붙인 거니까요.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새를 붙여 방을 얻었다라는 의미인데
주인을 내가 새를 붙였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주객전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현재 화자의 상황을 열거하면서 화자의 근황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상실감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리하여 나는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누긋하다라는 것은 방이 산뜻하지 않고 눅눅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부정적 시어죠. 가난한 처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서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여. 무슨 얘기예요? 나는 늘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나 혼자서도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 라고 해서 직유를 사용했고, 또 얘를 역설로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혼자는 적은 건데 많은 것으로 생각했으니까요. 디롱백이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제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디롱백이도 이제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 북덕불도 방언이에요. 그러면 딜옹백이는 뭐냐면 질옹백입니다. 이거가 이분이 이제 북한 분이기도 하고, 즉 평안도가 고향이기도 하고, 또 고유어를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방언을 많이 썼다고 했죠. 지롱배기는 뭐냐면 진로된 그릇이에요. 그 진로된, 그 오늘날 생각하면 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덕불이 화토불이라고 해서, 화토불이 이제 표준어죠. 지푸라기 같은 것을 떼는 거죠. 이 질옹배기에다 지푸라기에 불을 떼서 난로로 삼는 거예요. 그런 것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며, 겨울인가 봐요,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쓴다. 그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쓴다는 것은 뭐예요? 화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무의미한 글자라고 했으니까 무의미한 행동을 한다, 혹은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라고, 뜻없는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안고 쬐며 또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그러니까 난로 피우면 그 제 위에다 뭔가 이제 끄적끄적 거리는 거죠.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원래는 국외음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안 됐네요.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며, 자, 그러니까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새김질은 되새김질하는 거죠. 되새김질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반추한다. 반추가 뭐예요? 지난 일을 되새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아를 성찰해보는 거죠. 지난 일들을 되새겨 생각해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성찰해요? 내 슬픔과 내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어리석음을 생각하니까 반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또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답답할 때,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괴일 적에, 또 눈물 나도록 서러울 때라고, 뜨거운 것은 눈물이 될 테니까요.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면 또 부끄러움을 반성하고요.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화자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네요. 맨 처음에는 일행에서 나의 처지가 이렇게 쓸쓸해, 가난해 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고조돼서 나는 너무나 슬퍼, 나는 어리석게 살았어, 나 부끄러워 라고 하다가, 나의 이 슬픔과 어리석음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충동을 느꼈다. 자살 충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네요. 화자 감정의 점층적 고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감정의 점층적 고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나라고 했으니까 앞으로의 내용을 바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 자, 그러나부터 시상이 전환되는데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었으니까 무슨 이미지요? 상승 이미지죠. 상승 이미지. 고개를 밑에서 위로 드니까.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다가 또 눈을 떠서 더 높은 천정이에요. 천정, 벽이죠. 위에 있는 벽,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라고. 근데 여기까지 끊어서 본다면 자, 지금까지는 1행에서 19행까지는 계속 화자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내면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지금 고개를 들어서 외부 로 시선이 바뀌었죠. 그래서 시선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자의 심리도 변했죠. 심리가 계속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이런 심리에서 천장을 쳐다보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서 뭘 생각했어요? 내 뜻과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임을 생각하고 여기서 이것들은 뭐예요? 내 뜻과 내 힘이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굴려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은 뭘까요? 나의 운명입니다. 나의 운명. 즉 초월적 존재,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 같은 이런 존재가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나의 운명이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자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비관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러한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나의 삶, 나의 운명을 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보자 라는 인식입니다. 따라서 내면에서 외부로 시선이 전환되면서 내면에 있던 자살, 충동, 절망감을 외부는 뭐가 되겠어요? 자신의 운명으로 시선을 전환하면서 감정의 전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자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운명을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그러니까 운명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보내며 내 어지러운 마음속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뭐야? 이 슬픔과 한탄이 조금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감정이 조금 정화되었다. 감정의 정화. 이 슬픔과 한탄이 누그러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이런 슬픔과 한탄들이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았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이때쯤, 그러니까 뭐예요? 슬픔과 한탄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외로운 생각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쯤 더러 나주손에 살랑살랑 쌀한 눈이 와서 나주손은 저녁 무렵이라는 방언이에요. 자, 저녁 무렵 살랑살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겨울인가 봐요. 무릎을 꿇어보며 무릎을 꿇어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이전에 이러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나의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죠. 운명에 순응하고 나서는 나의 이런 슬픔과 한탄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외로움만 남아있어. 그렇게 며칠을 지내면서 무릎을 꿇어본다라는 것은 경건한 자세로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느 먼 산 뒤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 하이안이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지막 행까지는 뭐에 대한 생각이죠? 갈매나무요. 이 갈매나무는 어떤 갈매나무인가요? 먼 산 뒷옆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선 갈매나무, 어두워 오는데 하이안이 눈을 막고 있는 갈매나무, 마른 잎새가 있는 갈매나무, 쌀랑쌀랑 소리 나며 눈을 막고 있는 갈매나무. 아주 드물다는, 아주 귀한, 흔하지 않은, 굳고 정한, 깨끗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먼 산 뒤옆에 서 있는 거, 눈을 막고 있는 거, 소리도 나는 거, 굳고 깨끗한 것은 갈매나무를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화자는 무릎을 꿇은 경건한 자세로 갈매나무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 갈매나무는 이러한 시련에도 늘 굳고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갈매나무를 생각한다는 것은 화자의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왜냐하면 갈매나무를 떠올려서 그 갈매나무의 특성을 담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고요. 이 갈매나무처럼 화자도 굳고 깨끗하게 시련을 견디면서 살겠다라는 것이니까 삶의 의지를 나타내는 시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갈매나무는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화자 자신을 투영한 대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화자가 이렇게 갈매나무처럼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니까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기도 하죠. 또 이러한 갈매나무를 생각했으니까 화자의 정서와 동일시되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요거 갈매나무는 이 시에서 반드시 나오는 포인트 문제예요. 그래서 갈매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화자의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지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갈매나무는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이자 화자 자신을 투영한 소재이기도 하고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기도 하고 화자의 정서와 동일시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갈매나무는 화자의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제는 자연물을 통해 삶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연물을 통해 긍정적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자연물을 통해 미래지향적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다. 라고 하면 다 맞는 말이 되겠죠. 또 스스로 위로받는 자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자가 스스로 갈매나무를 떠올렸고 그 갈매나무처럼 살아야지. 갈매나무도 이런 시련을 겪고도 굳고 깨끗하게 잘 살고 있잖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으니까 위로받는 자연물이라고 본다면 이 갈매나무는 화자에게 동병상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매나무의 의미예요. 얘를 서술형으로 써라 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갈매나무의 상징적 의미 뭐라고요?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화자를 투영한 소재이고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다. 화자의 정서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스스로 위로받는 자연물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가장 많은 답으로 나오는 게 이거죠.
그죠? 요 세 개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시를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먼저 제시했어요. 요약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상실감을 느끼다가 되씹으면서 상실감을 느끼다가요. 자신을 부끄러워하기도 하다가 또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죠. 자신의 뜻과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크고 높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절대자, 운명을 결정하는 자다.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이고요. 운명에 순응하는 태도죠. 그러다가 갈매나무를 떠올려서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서는 비탄, 한탄, 회한이죠. 앞에가 그렇고 뒤에 부분은 의지적입니다. 뒤에 부분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져요. 그래서 고백적입니다. 고백적이에요.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형식이죠. 성찰하고 반성하기도 하여 나는 부끄럽다고 얘기하죠. 사변적입니다. 사변적이란 말은 경험적의 반대말이에요. 즉 자신의 생각을 쓰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변적. 그다음에 상징적이죠. 뭐 시련을 상징하는 뭐 눈이 있고요. 그다음에 갈매나무는 희망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시라고 해도 돼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시다. 그 다음에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의 다짐을 보여주는 시예요. 그래서 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러나부터 시상이 전환돼요. 그래서 운명론적 삶을 확인하고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특징, 산문적 진술의 내재율이다 라고 했어요. 산문적 진술이라는 것은 행의 구분이 있어서 산문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스토리가 있다. 그래서 서사적이다. 혹은 산문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재율, 운율은 느껴진다. 통사구조의 반복 앞부분에 있었고 시어의 반복, 내, 나는이 몇 번 되풀이되고요. 통사구조의 반복도 뭐도 있어요. 뭐, 것이었다, 며, 것이었다도 2번 이상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라는 평서형 종결음을 통해서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얘를 호흡이 긴 산문적 운율을 보인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됩니다. 또 잦은 쉼표를 사용해서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요. 운율감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편지 형식의 독백체이죠. 그리고 향토적시어, 즉 방언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지푸라기라는 뜻이고요. 지롱백이라고 해서 질그릇이라는 뜻이고요. 북덕불이라는 것은 지푸라기를 태우는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 방언이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서 변화를 보여요. 맨 처음에 과거 어떤 일이 있었다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은 이렇게 상실감을 느끼고 후회한다 라고 생각하다가 외부로 시선을 이동해요. 외부 문창을 보다가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시선을 이동하면서 내 뜻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높은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즉 운명을 수용하고 나서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것. 시상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부터 그 이전엔 절망이었다가 이후에 희망으로 바뀌죠. 또 사자성어랑 연결해서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맨 앞에 의지할 곳이 없이 혼자 있다.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아내도 잃었다. 라는 부분에서 혈혈단신 사고 묻힌 천의 고독이란 말이 쓸 수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처지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갈매나무는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이죠. 내가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의지를 다져요. 이 갈매나무는 3회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먼 산 바위 옆에 외로이 서 있고 눈을 맞고 있고 쌀랑쌀랑 소리나는 눈을 맞고 있어. 이건 고통을 견디고 있는 갈매나무죠. 자신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자 자신도 동병상련의 처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감정과 상황을 사실적이고 직설적으로 보여줬죠. 부끄럽다라고 말했고요. 화자의 상황 누구도 잃고 누구도 잃었다.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원망한다라는 평소형 종결음을 통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있어요. 절제하는데 사실의 감정은 직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부끄럽다, 외롭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화자의 현재 상황을 앞부분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본 게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집도 잃고 이 부분에서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이때 느끼는 감정, 상실감. 그래서 화자의 근황을 열거를 통해서 보여줬고요. 향토적인 시어 삿이 있었고 여기서 부는 바람과 추위는 화자를 힘들게 하는 시련의 소재인 거죠. 그 다음에 한 방에 들어서 진을 붙였다 주객전도의 표현이기도 하면서 화자가 지금 아주 이런 누추한 곳에 새빵을 살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여주기도 해서 유랑생활의 비애, 쓸쓸함, 상실감을 보여줬어요. 유랑생활이라는 것은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떠들면서 사는데 어느 목수의 집에 새들어 살았어 라고 보여주니까요. 그 다음에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요. 뭐 직유, 역설이 있죠. 나 혼자서도 너무 많은 것 같은 날이 있는 것을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제 위로를 받는 날. 여기서 지롱배기와 북덕불은 긍정적 시어예요. 왜요? 이 지롱배기와 북덕불을 통해서 추위를 녹일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개는 긍정적 시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다가 뭘 생각했어요? 슬픔이나 어리석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되새김질 하다가 반추하다가 성찰하다가 반성하다가 가라앉는 건 뒤에서 느끼는 거고 여기서 감정이 고조되죠. 그래서 시상의 전개에 따라서 화자의 감정이 점점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하면 맞는 말이 되겠어요. 내 슬픔과 어리석음을 늘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다. 극단적인 자살 충동을 느꼈다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나부터 시상을 전환해서 이 슬픔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냐, 슬픔을 가라앉힐 수 있었냐, 그것을 내 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 그것은 운명이에요. 그 운명의 힘을 깨닫고 나서는 나의 슬픔과 한탄을 가라앉혔어요. 감정이 정화됐죠. 그리고 나서는 외로움만 남았는데 저녁 무렵에 뭘 생각했어요? 무릎을 꿇어서 생각했어요. 경건하게 자신의 삶을 또 한번 성찰해 봤더니 뭐가 떠올랐어요? 갈매나무가 떠올랐어요. 갈매나무는 이런 외로이 섰어요. 뒷산 바위 옆에 홀로 외로이 서 있고요. 하이안이 눈을 막고 있죠. 하이안이 시적 허용이네요. 눈을 막고 있으면서 잎새가 말랐어요. 쌀랑쌀랑 음성상징어 있네요.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갈매나무가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눈을 맞을 시련을 견디면서도 굳고 정하게 버티고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나도 저 갈매나무처럼 삶의 의지를 다져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죠. 그래서 이 갈매나무는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면서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상건물이기도 하면서 화자의 정서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동병상련이기도 하면서요. 스스로 자신이 갈매나무를 떠올렸으니까 위로받는 자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매나무를 통해서 삶의 의지를 다지면서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갈매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어가 있는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럼 갈매나무는 삶의 의지를 보여주는 소재이죠. 그 다음에 삶의 태도를 묻는 문제 많이 나오는데 삶의 태도는 뭐야? 이 갈매나무 뒷부분을 보여주면 의지적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상황은 부정적 이런 실현의 상황이지만 태도는 의지적인 거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는데 연관되어서 나올 작품들이 매우 많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